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국가도 살림 잘하려면은 주머니가 잘 채워져야겠죠. 네, 나라 살림, 재정이라는 것에도 구멍이 적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라 돈을 달라고 했던 곳도 있고 또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받은 곳들이 이 구멍일 텐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 이른바 부정환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패방지 3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연내에 한두 곳은 생길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카드 영업 같은 기본적으로 일반 은행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들어오는 것은 맞기는 했지만은요. 산업자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올랐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감기예요? 네, 오늘 시장이 목요일답지 않게 올랐네요. 네, 오늘 시장은 올랐지만 아마 파란 색깔이 더 많다라고 아마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좀 환율이 한 10원 80전 정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환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파란색의 기운이 좀 많이 감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41.88 플러스 7.02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725. 20 플러스 6.5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소 시장 2,500억 넘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800억이 넘게 매도를 했네요. 네. 반면에 기관이 오늘 2,400억대 매수를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650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기관이 필사적으로 좀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간에 상당히 좀 엇갈리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이 많이 파는 수출주들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기관이 좀 매수를 감행하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섹터들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나갔고요. 거래소 시장도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내수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내수 식음료주들 좀 반등을 하고요. 많이 빠졌던 백화점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출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다 엇갈리네요, 진짜. 네네. 네. 시장 보면 그래도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화학 섹터, 네. 그다음에 정유 섹터, 실적이 워낙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분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주회사 쪽에서는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라든지 이제 하나테크인으로 이름을 바꿀 삼성테크인이라든지 하나케미칼 등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오늘은 좀 보험주들이 반등을 하는 반면에 카지노 관련주들은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미국이 어제 금리 좀
동결하고 뭐 앞으로도 별로 크게 올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네. 좀 당분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건설주하고 증권주가 좀 반등을 하는 게 마땅하다 봤는데 오늘도 좀 힘이 없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이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있어서 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기관은 그동안 계속 했던 대로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네요. 그 거시경제적으로는 우리 뭐 일반 생활도 그렇고 소비가 부진해지지 않겠느냐 메르스 때문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관련주라고 불리는 화장품주도 좀 오른 것 같고 오늘 백화점주도 올랐다고 하니까 좀 의외이기는 하네요. 네, 그쪽 백화점 주식들도 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일정 부분 예. 저가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화장품 종목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사겠지만 중국에서는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모레라든지 뭐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뭐 한국콜마라든지 그동안 좀 중국 쪽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는 네. 업체들하고 뭐 원자재 관련, 네, 원료 관련이 되겠죠. 화장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국내 면세점이 좀 많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안 오다 보니까 네. 그런 거랑 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좀 부진해서 오늘 좀 호텔 신라 등이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오늘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네. 좀 식음료 쪽에서 좀 그러니까 식음료라는 건 경기 방어적인 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좀 경기가 안 좋아도 먹을 것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 쪽에서 좀 방어적인 흐름이 좀 나왔고요. 환율이 또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를 비롯한 좀 수출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IT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나요? 아, 진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일본 수출이 작년보다 한 18%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네. 요즘 뭐 수출 시작이 안 좋기는 합니다만 네. 뭐 미국이나 중국 수출 감소를 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출이 훨씬 심각한 건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환율도 있고 엔화도 네.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 3대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홍콩하고 베트남 수출보다 물량이 더 낮으니까 조금 심각한데 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왜 전 세계에서 한 해 800만 대 이렇게 수출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일본 자동차 판매가 12대예요. 12대. 아, 정말이에요? 네. 작년도 1년 동안 판 게 73대입니다. 100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일본에 우리 차 적게 파나요? 원래 이렇게 심각했어요. 사실은 네. 이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에서도 사실 현대기아차가 한 8만 5천 대 이 정도 파는 회사인데 네. 유독 일본에서만 이렇게 죽을 쓰고 있고요.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TV가 전 세계 1위인데 네. 아예 지금 일본에서 철수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요? 일본 TV 업체들도 다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예. 일본 시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뭐 요즘 중국에서 이랜드 이런 회사들 잘 나간다고 네. 하는데 올해 초에 일본 사업 접기로 이랜드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일본에서만 지금 한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뭐 엔화 약세 때문에 그런 성격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지금 3년 전에 비하면 가격이 한 30% 이상 비싸졌으니까 뭐 네.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내 이 혐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네.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 요즘 일본에서 팔리는 그 삼성 LG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요즘은 삼성 LG 표시를 아예 빼고 팔려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S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예. 팔리는 이 제품은 삼성이 아예 없고
그냥 갤럭시 이렇게만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혐한까지는 모르겠고요. 한류는 완전히 싹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일본이 바로 옆 나라인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러면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던 품목이 뭔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엔화 약세 이거 보면은 아베가 상당히 참 때를 잘 만나서 잘 쓴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먹히고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이죠, 사실은. 그럼요. 이웃나라 배골리기 정책이네요. 그래서 이 지금 일본 기업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수출 경쟁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들이 요즘 엔화 약세를 등에업고 수출 실적 굉장히 좋은데 이 일본 회사들이 이 돈을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요. 연구개발이라든가 각종 설비 투자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죠. 이 투자하는 분야들이 어떤 거냐면 뭐 미래 재생에너지, 뭐 우주 로봇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엔저의 과실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좀 애매한 상황에 있는데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일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고 보면은 내수 시장도 살고 있고요. 2020년에 올림픽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건설 시장도 살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기어가는 한국, 뛰어가는 일본이 되고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영화관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늘 영화관의 불공정 거래 얘기는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영화업체 세 곳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새 이 영화사의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으니까 이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거래법 위반한 것의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건데요. 역시 가장 문제가 지금 팝콘과 음료수 가격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지적입니다. 심각하게 비싸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에도 이들 3사의 이 스낵 코너 상품의 원가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 이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팝콘 값이 5,000원 정도인데 이게 원재료 가격은 한 6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8배가 넘는 거잖아요. 이게 튀겨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사실상 극장 수입원은 팝콘과 음료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화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영화관이 항상 꽉 차는 게 아니니까 평일까지 계산하면 한 70% 좌석이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티켓만 팔아서는 돈이 안 남으니까 팝콘 가격이 좀 비싼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사를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고요. 3D 입체 안경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 지적 많이 되죠. 네, 3D 영화 티켓 값이 왜 조금 일반 영화보다 한 2,000원 이상 이렇게 비싼데요. 근데 사실은 이 티켓 가격에 3D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이 3D 전용 안경 이 가격이 포함된 거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나면은 다 반납함에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장이 맞다면 그냥 집에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져가서 별로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 영화 볼 때 가져가서 저 이만큼 깎아주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데. 아줌마다운데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관 쪽 설명은 이게 3D 극장에 투자한 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안경값 포함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건 좀 주장이 서로 다릅니다. 엇갈릴 수는 있겠네요. 또 이 공지된 영화 상영 시간을 넘겨서 한 10분, 20분 광고를 보여주는 행위도 조사 대상인데요.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를 트는 거야 영화사의 자율이지만 극장의 자율이지만 이게 영화 상영 시간을 광고 시간 이후에 딱 이렇게 공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게 강제하는 거 행위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물론 이게 광고 때문에 조금 늦어도 안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영화관 쪽에서 소명을 꽤 했다고 하거든요. 공정위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만 하고 또 솜방망이 처벌 이러면은 또 곤란한데요.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 이게 이달에 끝난다라는 얘기했더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네, 저도 몰라요. 지금 휴대폰 가입하실 때 왜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 이걸 받거나 아니면 내가 공폰이 있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이 통신요금을 매달 할인받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12%였습니다. 요금 할인 요율이.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정부가 이걸 12%에서 20%로 높여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정이 끝난 분들이야 뭐 나는 새 휴대폰 받아서 보조금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혹은 나는 그냥 통신요금 20% 할인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12%에서 20%로 높여놓은 거니까 약정이 아직 안 끝났는데 나는 12% 할인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12% 요금 할인 받고 있는 분들은 위약금 별도 없이 변경만 신청하면 다 20%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물론 뭐 약정 기간이 다시 2년으로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만 이후에 뭐 얼마든지 휴대폰 예. 별도로 구매해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꽤 괜찮은 방법인데 이 이동통신 회사들이 이게 별로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니까 네. 이 적극적으로 잘 안 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요. 조그맣게 써놨나 보군요. 또. 이달 말까지 지금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12% 요금 할인 받고 있었던 대상자였다. 그러시면 네.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에 전화하셔서 20% 요금 할인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는 공폰이나 정말 중고폰을 산 사람 아니면은 네.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아주 많지는 않아요. 대상자가. 네. 그 약정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네. 예. 그런 제도의 적용은 이달까지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겨서 약정 하는 기간이 끝나지 네네. 않아도 예. 20%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이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요. 그중에 몇 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벤잡. 오늘은 부활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거실하고 방으로 해서 투룸식으로 유상으로 설치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 분양하우스에 있는 시민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 성남시에 거주하는데요. 계약하고 지금 서류 제출하러 왔어요. 계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했죠, 여기는. 그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주를 위해서? 투자도 될 수 있고 거주도 될 수 있고 그때 가봐서 알겠죠. 그거는 뭐 한 2년 있다가 내가 이제 결정할 문제니까.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모델하우스 구경도 괜찮고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자식들도 이제 다 크고 그래가지고 분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면도 있죠. 계약하러 오신 이유가 있다면? 위치가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투자를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거주를 하기 위해서? 투자 목적도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거주도 되고.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시세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어떠신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거 비해서. 이 오피스텔을 굳이 선택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혼자 활동하기 좋은 크기고 직장 생활 하던가 이럴 때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오픈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3일 동안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7평짜리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한 4천, 5천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어느 정도 됐나요? 3일 동안 저희가 대략 한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성남, 분당, 판교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오피스텔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염두해야 할 점 알려주신다면요? 수익률을 떠나서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부활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방문. 직방.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은 부정환수법이 통과되면은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 이 국가 재정의 위기가 된 지 오랜데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이 세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는 돈도 구조 조정을 좀 하고, 최근에 또 잇따라서 국가보조금의 환수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 이후에 또 이 부정환수법까지 해서 부패방지 3법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고 이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곽진영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영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에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 법안이잖아요. 네. 이게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네.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사실은 어제 저희가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부패 사건들을 처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지 연구개발비 같이 이런 공공재정 분야에서
허위로 청구를 한다든지 부정하게 그 청구를 하는 이런 그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국민들께서 내신 혈세가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흔히 이제 그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런 그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또 법률에 이제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환수 규정이 있어도 그 제재가 없어서 그냥 단순 환수에 그쳐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번에 그런 그 과다 청구라든지 허위 청구 또 목적외로 사용하는 이런 그 부정 청구 행위로 인해서 공공기관 재정에 만약 손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좀 강하게 제재하는 예.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 방지법을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보통? 네, 뭐 그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이렇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요. 네. 그 지급된 그 전액은 이제 환수가 당연히 되고요. 물론이고요. 여기에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부정하게 얻은 이익이 있으시겠죠. 네. 그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상습적으로 부정 청구를 하는 분, 또 고액으로 하는 이런 그 부정 청구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까지도 국가보조금 정말 눈먼 돈이라고 타가하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이번에 발의하신 이 법이 다른 대책, 지금까지와의 대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이런 부정 청구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그 기존에 이루어졌던 시책들은 그 어떤 제도 개선의 측면보다는 그 일회성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적발하는 이제 이런 데 좀 많이 초점이 놓여 있고요. 네. 또 뭐 R&D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공공재정이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이런 부정 청구가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기존의 이런 시책이나 법을 가지고서만은 일관되게 이런 그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그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내게 된 그 부정환수법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일반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함으로써 이제 그 개별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벌칙 조항 같은 것도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법으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이 중요하겠군요. 근데 지금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돈들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숫자로 파악을 하는 게 좋을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부정 수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다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또 공공재정의 범위가 워낙 넓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부정 청구 규모를 뭐 전체적으로 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권익위에 그 신고된 것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5년 동안 저희 권익위에서 접수된 보조금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의 경우에 환수 예정액이 약 5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간 돈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부정하게. 아니요. 환수 예정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100% 환수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길 기대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지난 1월부터는 그 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그 기존에 있던 복지보조금 그 신고센터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그 몇 달 사이에도 벌써 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2.2배 증가를 한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총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여전히 이런 그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뭐 그 인건비를 부풀려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서류를 이렇게 허위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뭐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노인 요양원에서 이걸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부인, 형제, 아는 사람의 부인까지 사무국장이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등재를 한 거죠.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양태를 취하면서 3년 동안 그 장기 요양급여를 약 1억 7천만 원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이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잘못된 인식도 개선을 하고 또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개별 사례를 다 들여다보면서 적발을 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신고에 아무래도 무게중심 많이 두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또 이 보조금이나 뭐 보상금이나 하여튼 이 공공재정에 부정한 이런 청구 행위는 밖에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자의 신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고자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서도 이런 신고자들의 신분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금하고 있고요. 또 신분 보장 조치 등을 포함한 강한 보호 조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신고도 소관 그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뿐이 아니고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 20억까지 보상금 또는 이제 포상금도 지급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환수금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제재부과금이 가해지면 그것도 보상금 산정에 반영이 되니까 조금 더 고액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명단을 공표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부정 청구할 경우에 이 명단을 밝힐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까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뭐 명단은 뭐 모든 경우가 다는 아니고요. 고액 상습 부정 청구 행위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상습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같은 행정청에서 3년 동안 2번 이상 제재 부과금을 받은 경우에 그 부정 이익금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정 청구에 대한 부분, 이게 정말 이게 처벌이 어려웠었다는 점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수는 하는데 그냥 그걸로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부정환수법이 통과가 되면은 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강화가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 환수에 더해서 그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의무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좀 강화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방금 지금 질문하셨던 그 고액 상습 부정 청구자의 경우에는 명단이 공표가 되고요. 네. 그런 조치들이 대표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게 부정한 것들을 잡아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우려가 된다면은 이 정부의 재정 집행을 적절히 해야지 되는데 그걸 막는, 그러니까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지를 하시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하게 된 부정환수법은요. 정부나 혹은 이제 공공재정의 그 집행을 위축시키거나 또는 이제 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는 지급 요건을 이렇게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께서 내신 이제 세금으로 이게 다 운영이 되는 만큼 그것이 옳게 또 깨끗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를 이제 예방하고 또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재정 집행이 위축될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법이 이제 잘 운영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정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들 신뢰가 더 높아지겠죠. 투명하게 느낄 수가 네, 있겠죠. 오히려 더 활성화될 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곽진영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서민들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사기의 수법은 정말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온라인에서 통장 빌려달라 이런 그 광고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네네. 근데 이게 대포 통장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이런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금감원에서는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불법 사금융이라는 걸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그 취업이나 이런 아르바이트 이런 걸 믿기로 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급여나 일자리를 줄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그 통장을 만들어라. 카드를 내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가로채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이 신고를 많이 하게 되는 모양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주로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이제 취업이 어려운 거를 믿기로 해서 이런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기를 치려면은 회사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사기 대출하면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사기범들은 이제 취업 사이트 같은데 이제 건설회사 같은 뭐 유령의 회사를 등록을 하고 네. 이제 뭐 거기 회사에 뭐 과장을 사칭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일단 월급 들어갈 통장과 카드 내놔라. 그렇죠. 첫 달 월급 뭐 계산하고 이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글로 입금을 해줄 테니까 그것 내놔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취업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진짜 취업 준비생의 신금을 그런 울리는 그런 사기범들이 있죠. 근데 이게 속아서 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줬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요? 예. 그 점이 상당히 좀 이제 법상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명백하게 돼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선의의 피해자분들도 물론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통장 매매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데에서는 이런 이제 만약에 통장을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팔았을 때에는 이제 대포 통장으로 이제 명의자료 거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뭐 ATM기 같은 건 뭐 비대면 거래를 쓸 수 없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뭐 예금을 가서 할 수가 없고 예금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의 피해자도 분명히 있긴 있겠네요. 네,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분들이 구제받을 길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법상은 이제 어떤 이제 대포 통장에 대해서 뭐 이제 명의자에 대해서 이제 대포 통장 판매 명의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내 통장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빌려주거나 잠깐 줬다. 이런 경우에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일 가능성을 몰랐다고 한다면은요.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대처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랬을 때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거를 이제 알았을 때는 즉시 해당 그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이용 정지 신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내 정보 노출을 이제 다른 사고 예방을 좀 방지해달라는 식으로 금융회사에다 요청을 하면 그 서비스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금감원으로 그 관련 내용을 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문자로 저는 어떤 이상한 뭐 휴대폰 번호로 해가지고 통장 빌려주시면 얼마 입금 뭐 이런 식으로 온 게 있었어요. 네. 그런 번호를 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네, 그런 번호를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대포 통장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포상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제 금융 사기범을 어느 정도 적발한 거냐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건당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보가 한 18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70여 건을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통장 하라. 그럼 돈 벌 수 있다. 이런 광고뿐만이 아니라 작업 대출이라는 광고도 있다고 하는데 작업 대출은 어떤 건가요? 작업 대출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무직자이시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제 뭐 대출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이제 뭐 재직증명서나 뭐 급여 이런 명세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관련이 이제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입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보내라든지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이런 걸 해서 이제 뭐 그런 이력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대출을 할 수 있게 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수수료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기범들은 그 대출이 안 된다는 사람한테는 이제 대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단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말에 다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다 수수료도 일부 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증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질서 물론자로 등재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범법자로 전락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업 대출을 하려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넘긴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통장 같은 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넘겨줬을 때는 그게 또 대포 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단순히 이제 작업 대출에 응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이제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 넘겨주는 거는 절대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출 해준다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항상 돈과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사기범으로 100%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수수료 같은 걸 텐데요. 대략 뭐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명목을 만들어낼 때마다 뭐 건당 뭐 신용등급을 올릴 때는 뭐 대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150만 원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냥 대부분 뭐 2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은 무리하지만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수수료를 들여서라도 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근데 이런 작업 대출이 금융권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을 받고 그 수수료를 내고 이런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데 사실상은 작업 대출이라는 게 사실상은 대출이라고 그래서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고요. 작업 대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편취를 한다든가 통장을 가지고 대포 통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군요. 네. 이런 것도 신고를 통해서 잡으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서민금융신고센터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금감원에다가 신고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범죄자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점점 뭐랄까요 이게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뭐 사기범들의 수법이라는 게 뭐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도 뭐 메르스를 빌미로 최근에도 저희 상담 신고센터에도 이제 뭐 오늘 뭐 그런 상담 사례가 뭐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개인 정보를 달라. 예를 들면 메르스 피해 입은 가구에게 3인 가구 기준으로 9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까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걸 내놔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타주겠다라는 작업을 거나 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메르스가 환자는 없지만 네. 뭐 일단은 정부에서 돈을 예방 차원에서 줄 수도 있겠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수상하다가 싶으면은 일단 모든 정보는 주지 않는 게 정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상을 좀 뛰어넘은 파격적인 내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IT 업체, 정보통신기술 업체는 물론이고 웬만한 알짜 중소기업이라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규제를 많이 푼 것 같은데요. 영업 범위도 거의 일반 은행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규제 완화가 다 적용이 되려면 은행법 개정을 통과를 해야지 되고요. 은산분리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